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2개월 전에 미국 부채가 31조 달러라고 언급을 네. 해주셨었는데 최근에 미국 옐런 장관이 추가로 6월 1일까지 너희 부채 한도 늘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 디폴트에 빠질 위험이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이 뎁트 실링이라고 하는 채무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채 한도 증액 이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국가부채 지금 말씀하신 대로 31조 달러예요. 그런데 미국의 연간 GDP가 25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부채 비율이 GDP의 120%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채 상한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 아주 특이한 제도를 갖고 있는데, 그건 의회에서 국가 부채 액수를 딱 정하는 거예요. 31조 달러, 31.3조 달러죠, 정확히는. 그게 2021년에 정해졌던가 그래요. 요거를 넘어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국가 부채가.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덴마크 두 나라예요. 어쨌든 간에 31조 달러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넘겠다는 거예요. 예, 국가 부채를 계속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부가 부채를 내겠다라는 입장은 진짜 생소한 경우인 것 같아요.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정부가 돈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쓰려면 세금을 걷어서 세금 안에서 쓰는 게 그게 정상적인 일이죠. 그렇죠. 근데 미국 정부는 또 뭐 다른 이탈리아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이런 나라들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지난 정권에서는 그랬지만 그 세금으로 거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재정 적자죠. 그러면 그 세수와 실제 지출과의 그 차액을 어떻게 메우느냐? 그것은 빚을 내서 메우는 거예요.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게 국채잖아요. 그 국채의 상한이 미국의 31조 달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더 늘려야겠어. 예를 들어 32조 달러, 33조 달러로 계속 늘려야 돼. 우리 돈 쓸 일이 너무너무 많아. 세금 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이거를 계속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늘리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상황인 거죠.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그 국채라고 하는 게 채권이라고 하는 게 만기가 있잖아요. 네네.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은 상환을 해야 되죠. 상환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돌려막기를 해요. 새로운 국채를 찍어서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갚는 거예요. 그 액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환하는 용도의 금액 플러스 재정 적자를 또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1조 달러를 안 늘려주면 그러면 미국 부도나는 거야. 이렇게 다는 거죠.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공화당의 입장은 뭐냐? 공화당은 아니 그 무슨 배짱이냐? 너희들이 정말 국가 부도를 내기 싫으면 씀씀이를 줄여라. 지출을 줄이란 말이야. 너희들이 계속해서 빚을 내서 돈을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빚을 줄이라고. 그리고 지출을 줄이라고. 공화당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과 민주당 현재 행정부는 그런 건 나 알 바 아니고 부도가 나면 안 되잖아를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부도 이슈만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진 것 같아요. 네. 예전부터 상한선을 계속 높여오지 않았었나요? 계속해서 높였어요. 이게 1917년에 생겼거든요. 그때 생긴 이유가 1차 대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전쟁에 끌려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이 뭐 아주 막 깊이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전쟁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정부가. 그런데 미국의 연방정부라고 하는 것은 미국 국민들은 사실 연방정부는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국민들이에요. 야, 니네가 왜 필요한데? 너희들은 그저 뭐 이게 주 간에 스테이트와 스테이트 간에 도로 관리 정도 하고 그리고 전쟁 나면 그러니까 국토 방위를 하는 정도? 그 정도면 되지. 나머지는 다 스테이트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미국의 주라고 하는 거 스테이트는 그게 바로 국가예요. 스테이트가 예, 국가다. 스테이트가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거는 50개의 스테이트, 국가들이 모인 연합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1930년대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이전까지는 사실은 연방정부는 아주 힘이 약했어요. 그리고 세금도 GDP 한 3%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한 것, 상징적인 존재, 뭐 그 정도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쟁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연방정부가 빚을 내서 쓰려면, 즉 국채 발행을 하려면 매 건별로 의회가 승인을 해줘야 했어요. 연방정부 네 마음대로 돈 얻어 쓰지 말란 말이야 라고 하는 정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의회가 건건이 허락을 해줬는데 이게 전쟁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너무 불편해진 거죠. 너무 불편하죠. 예. 매번 가서 예. 합의를 보고 하는 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상한을 정해줄게. 그래서 시링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연방정부를 좀 봐준 거죠.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편해지잖아요.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좋잖아 이게. 그래서 거기 그 상한까지 계속해서 빚을 얻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선 위협을 하는 거죠. 야, 너 이거 안 늘려주면 우리 부도나는 거야 라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부채 상한선이 31조 달러인데 2개월 전에도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네. 근데 현재 부채는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 있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실제로 부도를 낼 가능성이 그 2개월 전에 비해서 지금 더 높아졌는지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부채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정부가 돈을 쓰는데 아직 안 쓴 것들이 있잖아요. 돈을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준 것들이 드러나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 다만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국채 발행 액수는 정확히 드러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공식적으로 채권을 발행한 액수는 드러나 있는데 그건 31조 달러인 겁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지금 계속해서 여기 만기가 돌아오고 또 이자를 지급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돈을 계속 주려고 하다 보니까 써야 하는데 못 쓰고 있는 돈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부 내에서. 그것도 사실은 빚이죠. 그렇죠. 네. 보이지 않는 빚이네요. 보이지 않는 빚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6월 달이 되더라도 여전히 이 부채 상한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미국 연방정부가 줘야 되는데 못 주는 돈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 지급액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급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못 주게 되는 거죠. 그게 못 주면 그것이 공식적으로 발행한 채권은 아니지만 빚이잖아요. 그거 다. 줘야 될 돈을 못 주니까. 그렇게 해서 또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지 않는 부채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달을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그것도 더 한계가 오게 되면 이제 채권 더 이상 상환하지 못해 라고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것은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액수를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제 그야말로 목까지 가득 찼고 이미 넘어간 상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컨센서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합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언제 정말 부도 선언을 하게 될까? 만약에 상한액이 해결이 안 된다면 시장에서의 평가는 그걸 되게 6월 1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코앞인데요. 예, 코앞이죠. 네, 이 영상이 언제 나가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6월 1일로 딱 되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채권의 수익률을 보면 알아요. 채권 수익률이 만기가 6월 1일 이전에 만기인 것들은 4.3%대예요. 그런데 6월 1일 이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은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라고 간주가 되는 그런 채권들 있잖아요. 만기가 6월 1일 이후 것은 수익률이 5.3% 정도예요.
수익률이 1%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하루를 딱 경계선으로 해서. 그럼 이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 채권의 수익률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채권 수익률은 채권의 가격하고 반비례해요. 그쵸.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매입 가격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 1일 이후에 만기인 채권들은 값이 낮은 거예요, 지금. 싼 거예요. 5월 31일까지, 아니 5월 30일까지인가? 5월 30일까지 만기인 것이 좀 더 비싼 거죠, 가격이. 그쵸. 그 뒤에 만기가 돌아오는 건 값이 싼 거예요. 왜냐?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는, 그러니까 이게 채권 가격과 수익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의 지표는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을 때 대신 갚아주는 금융상품. 예, 그렇죠. 그게 CDS, Credit Default Swap입니다. 일종의 부도 보험 금융상품인 거예요. 부도가 났으면 대신 갚아주는 거죠. 그것의 프리미엄, 보험료는 그 채무자의 부도 위험을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5월 달에 미국의 1년 만기 국채의 CDS 프리미엄이 150까지 올라갔어요. 최근에 15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이전에는 얼마였냐면 작년 말만 하더라도 한 20 정도 수준이었어요. 우리나라가 한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CDS 프리미엄은 30입니다. 29, 30 이래요. 일본이 한 20 정도 되고요. 그런데 미국이 5월 달에 들어서, 그러니까 4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급작스럽게 상승을 해서 15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150 BPS라고 하는 이것은 어느 정도의 부도 확률을 나타내는가? 이게 어림셈을 해보면 한 2.5%의 부도 확률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부채,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부도 확률이 한 2.5% 정도 된다.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게 2.5%면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죠. 사실 그렇게 네, 따지고 보면. 네. 왜냐하면 2008년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CDS 프리미엄이 700 정도 갔었고 그때 부도 확률이 12% 정도였거든요.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과 통화 수합을 하면서 뭐 바로 해결이 됐지만 그 당시에 아무튼 CDS 프리미엄이 700 갔을 때 부도 확률이 12% 정도 되거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지금 150 정도까지 갔고 그 확률은 한 2.5% 정도이고 한국보다도 훨씬 부도 확률이 높아진 상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표가 말해주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렇게 부도가 혹시나 나게 된다면 네. 이제 미국 경기에 미쳐지는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미국의 달러와 미국 채권 그리고 모기지 시장에 또 생길 영향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각각의 분야들에 어떤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을까요? 직격탄은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다 나타날 텐데 첫째는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은 뭐 중국의 위안화라든가 뭐 브라질 돈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사실은 무관해요. 그런 돈들은 달러의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근데 달러가 안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내부 문제예요. 결국 내부에 다 있네요. 예, 내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돈들의 문제도 그 나라 내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인 겁니다. 중국 위안화가 안고 있는 치명적 단점은 시장을 개방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안화 시장을 개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값이 출렁출렁거리는 거를 감당할 수가 없고 그게 싫으니까. 또 브라질이나 뭐 이런 돈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그들이 돈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돈을 펑펑. 예, 그냥 뭐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쓰고 그러니까 뭐 돈의 가치가 출렁거리고 뭐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유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달러가 안고 있는 치명적 문제는 바로 미국 국내의 문제고,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좌우 진보 보수가 서로 대립해서 싸우는 이 문제고, 이 국가 부채 상한도 바로 그 문제인 겁니다. 좌우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치 문제와 직결되는 거죠. 예, 그게 2024년의 대선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둘이 싸우느라고, 민주공화가 서로 싸우느라고 이런 지금 모습이 돼 있는 건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추락을 하겠죠. 주가도 추락을 하게 될 것이고, 뭐 모든 미국 달러로 표시되는 채권 가격, 그건 모기지도 마찬가지고, 채권 가격들은 다 추락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그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채권 수익률이 오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바로 금리, 시중 금리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금리가 비싸지고 미국 경기 다 추락하고, 그게 세계의 일파만파로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동시에 위안화라든가 유로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거예요. 미국 달러가 그렇게 추락을 하게 되면. 하지만 세계 전체적인 경기가 다 추락을 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일종의 치킨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네가 먼저 물러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돈 함부로 안 쓴다는 약속을 하면 되는 거야 하고 바이든한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돈 함부로 막 쓰고 있으면서 계속 국가 부도난다고 위협을 하면 너희들은 양심이 없는 거잖아.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요. 민주당과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공화당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뭐 내가 좋으라고 하는 거냐. 미국이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돈 좀 쓰면 어때? 너희들이 양보를 하란 말이야. 하고 계속 너희들 양보 안 하면 부도 내버릴 거야 라고 하는, 지금 서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런 대표적인 치킨 게임이 결국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이슈와 이제 직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민주당이 혹시 공화당에게 어떤 예산안을 제안을 해서 공화당도 그래 그럼 이 정도로 써 라고 한 경우는 없나요?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래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수십 번은 아니겠지만 어떤 상당히 여러 번 부채 상한에 부딪혔을 때 그때마다 그런 타협들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공화도 강성이고, 그 케빈 맥카시라고 하는 하원 의장도 강성이고, 바이든도 강성이에요. 강자끼리 만나는. 네, 바이든도 나 양보 못해 이거죠. 네가 양보하란 말이야. 나는 양보 못하겠어. 나는 이 돈 써야 돼. 그래서 그 바이든이 계속 쓰는 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투자하는 칩스 액트. 그것도 뭐 수백, 500억 달러인가 뭐 그렇게 되죠. 거기다가 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것도 뭐 그 몇백억 달러를 쓰는 거예요. 그거 다 예산 없어요.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질러 놓고 보는 거거든요. 저지르는 형식이네요. 예, 저질러 놓고 돈이 없으면 이제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이고, 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외환보유고를 구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는 것이고, 세계 경제가 위험해질 때마다 미국 국채 가격은 높아지거든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그거 믿고 이제 미국 행정부가 돈을 마구 쓰는 거죠. 네. 그런데 공화당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4년에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자존심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표가 달린 거예요. 자,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자리를 가져와야겠는데, 그거 어떻게 가져오느냐? 선명한 자기의 원칙을 관철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 지지자들이 확실하게 다시 지지를 해주잖아요. 얘네들 믿어도 되겠구나. 그 선명한 원칙은 뭐냐? 공화당은 작은 정부입니다. 돈 조금 쓰는 정부, 법을 철저하게 집행하는 정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뭐냐? 민주당은 돈 좀 쓰더라도,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산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 뭐 적자를 내더라도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야지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이거든요. 근데 두 세력 다 2024년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지자들로부터 확실한 지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원칙을 분명하게 관철을 시켜야 그쵸. 그래야 신뢰를 얻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네. 실제로 디폴트까지 가진 않더라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나 변동성들은 없을까요? 누군가가 만약에 공화당이 양보를 한다면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봐요. 공화당이 양보를 한다는 얘기는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고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 뭐 지금까지 쭉 그 추세가 계속 된다는 것인데 만약에 바이든이 양보를 한다면 그러면 국채 발행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예산을 줄이고 국채 발행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뭐 그 정도의 문제이긴 하지만 국채의 공급량이 줄어들면 국채 가격이 높아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시중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전 세계로 그것이 파급되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신용도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면 그러면 신용도는 높아지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한 발짝 물러서는 게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금융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인텔이라든가 또 저 자동차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데들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데들 또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2차 전지 만드는 데들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은 그냥 돈을 계속 썼으면 좋겠죠. 미국 정부가. 네네. 그래야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네. 그 전에 중국과의 대립을 위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위원회를 설립을 하는데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부도가 나게 되면 사실 좋아할 나라는 중국이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거 중국하고 러시아죠. 그래서 결국 부도가 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의견을 주셨었는데 여전히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아무리 둘이 그러니까 민주와 공화가 아무리 싸운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망하게 하면서까지 싸울까? 그 정도까지 뭐 하긴 뭐 그 이 정치학계라든가 이런 데서는 미국이 그 남북 전쟁 이전 수준, 남북 전쟁 직전 수준 정도로 정치적 이 적대감이 서로 높아져 있다, 고조돼 있다. 그러니까 거의 내전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까지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나는 알 바 없어. 우리가 이겨야 나라가 잘 되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남북전쟁이 난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부도가 날 수도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일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국 문제를 다루기 위한 소위원회를 만드는데 양당이 서로 만장일치의 합의를 본 걸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 좋은 일을 시킬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막바지까지 가다가 뭐 둘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런데 내년 대선이 좀 지나고 나면 좀 그 열기가 좀 식지 않을까. 그렇죠. 내년 대선이 끝나고 나면 좀 달라질 텐데 문제는 6월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6월이죠. 아이고. 와,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대선까지 한번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속되는 치킨 게임을 원래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거든요. 네, 그렇죠.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죠. 네, 그럼 그때까지 한번 저희 함께 지켜보는 걸로 합시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